속보 에디션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생방송하는 데니타 레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곧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명이 발표되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양국 정상은 항공여행, 안보, 인공지능에 관한 양자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삭협정의 시작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삭협정은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름은 물론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을 참고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추진된 이니셔티브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스라엘전 영사 야키 다얀 씨와 선임 특파원 오웬 알트만 씨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도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서 곧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흥미로운 시기인데요. 오웬 씨,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동맹국 간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베니타 씨,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비에르 밀레는 이곳 이스라엘 시간으로 화요일 밤 지금으로부터 약 48시간 후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횃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행사에서 12개의 횃불이 밝혀지며 이는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가 지켜보는 전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가 원수가 횃불을 밝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밀레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젯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밀레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번 라틴 아메리카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작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나라가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할 때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사회, 같은 국민이어도 이스라엘 정책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인들이 2년 반 동안 반복된 전쟁 끝에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란과의 전쟁 사이에 잠시 휴식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처럼 중요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스라엘과 유대 국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해 독립기념일에 횃불을 밝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네요. 당신이 말하는 동안 하비에르 밀레이가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말했듯이 베니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시작한 아브라함 협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이작 협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방식을 바꾼 것 또는 서반구에서 하고 있는 변화가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서반구에서 시작한 먼로 독트린이 전체 스펙트럼, 즉 서반구의 전체 정치 지도를 바꿨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미국과 서반구의 여러 나라들 간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그에 동참하는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확실히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칠레에서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서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유럽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다가오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여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확실히 정말로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발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예루살렘 현장으로 생중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계속 함께해 주시죠. 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면서 논의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의 주요 관심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인질들의 여러 친척들과 그 운명적인 날에 살해된 이들의 가족들이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모여 요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밀리 프랜시스 기자가 전합니다. 욤 하쇼아 기념일과 이스라엘의 현충일 독립기념일 사이의 주말에는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생존 인질들이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텔아비브 중심가에 모여 시위하고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10월 7일의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더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어난 일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10월 7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10월 7일 학살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정부에 의해 다시 쓰이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지 못한 명백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문화센터 하비마 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망각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빚진 진실과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생명과 정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가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과 매형, 그리고 그들의 고아가 된 아이들의 삶에 걸맞은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키다얀 10월 7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도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여전히 전면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원합니다. 맞아요, 베니타. 이건 단지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실과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0월 7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배워서 앞으로 이런 실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조사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희생자를 존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7일에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 차원의 조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조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최대한 빨리 국가 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가오는 선거, 아마도 10월에 있을 선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야 아마 국가 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웬, 물론 이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군가가 여기서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베니타. 결국에는 그 타당성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야키가 아주 설득력 있게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국가조사위원회를 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종종 대법원에서 은퇴한 판사들이 이끌며 때로는 집행 권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엘 샤론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한 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구도가 어떻든 선거 결과가 어떻든 그는 국방장관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정치적 색채로 복귀했지만 이런 조사위원회들이 실제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 인사들은 이런 조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네타냐후와 정부가 독립위원회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 조사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네타냐후는 위원회가 정치적 우파에 불리하게 편향된 사법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베니타, 이것이 여기 논쟁의 핵심입니다. 겉으론 이 시위가 10월 7일과 그 유산에 관한 것처럼 보여도 더 깊이 보면 사실 10월 6일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률 시스템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언론, 대학, 그리고 다른 기관들, 우리가 2023년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달라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타냐후가 선거운동 내내 이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운동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은 여전히 오래된 주요 이슈들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대중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법률 시스템의 미래와 그 사회적 역할이 정치인들과 대립하는 것이고 또 더 넓게 보면 언론, 대학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정치적 우파는 이 시위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좌파도 헝가리식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0월 7일 이후의 세상에서도 여러 면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10월 7일 이전의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오웬. 왜냐하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더 일찍 선거를 치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은 매우 힘든 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하러 갈 때 만약 그들이 10월 7일을 다시 한번 기념한 직후라면 분명히 총리는 그런 상징성과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할 때의 생각에 대해 걱정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베니타. 이 생각은 이스라엘에서 오래 이어졌고 베냐민 네타냐후도 결국 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 유대인 명절과 달력상의 문제로 인해 어떤 날짜에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9월 1일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논의된 적이 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9월 2일에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선거가 유대인 명절 이전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결정을 서두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휴회 중이지만 9월 1일 선거를 추진하려면 의회 재개 시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베니타, 네타냐후가 당시의 모든 지적을 감안해도 여전히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는 안보 상황을 정리하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2달 정도 더 시간을 원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그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웬이 정확하게 말했듯이 이건 사실상 일정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즉 여름방학 기간에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월, 8월에는 확실히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달은 9월이나 10월 뿐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휴일이 많기 때문에 9월에는 9월 1일이나 9월 8일 두 날짜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아마도 마지막 날짜가 10월 27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7이 들어가는 날짜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숫자 2를 지워버리면 10월 27일이 아니라 10월 7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날짜를 지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네타냐후는 그 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0월까지 네타냐후가 큰 정치적 또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설령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그 공을 네타냐후에게 돌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거가 끝난 후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를 언제 치를지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키, 당신이 지적한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아랍 정부들은 선거 기간 동안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가거나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이란 전쟁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다면 결과와 선거 시기 사이에 거리를 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란 전쟁의 결과에 매우 만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상황이 실제로 선거가 치러질 때 어떤 식으로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내렸던 정의에 따르면 이란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하러 갈 때 이것이 선거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니타. 우선 이스라엘 입장에선 결과가 모호합니다. 이런 결과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주장할 거리를 주고 실제로 그가 대중에게 그런 주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파들에게도 전쟁 초기에 내세웠던 최대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결과가 모호해 각 진영이 지지자들에게 주장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선거운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 레바논, 가자지구 등 다양한 안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요르단강 소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몇 주 동안 주요 안보 사건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안보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대중을 움직이고 결집시키는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대중의 상당수가 목표에 있어서도 그리고 상당 부분 수단에 있어서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분열시키는 이슈들은 바로 10월 6일의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그런 이슈들이 선거 캠페인의 진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예외는 초정통파 예시바 학생 징집 문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우파 분열의 쟁점이므로 야당이 똑똑하다면 이 문제에 집중해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웬. 이란 전쟁의 결과가 선거를 매우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선거 때까지 우리는 정확히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트럼프와 이란 측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작전에서 큰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으로 벌인 이번 전쟁 작전이 이란인들에게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왔는지 여러분은 직접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나 틸럭터, 신의 도움이 있다면 혹은 이란의 우라늄을 제거하는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네타냐후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을 기억하십니까? 이 엄청난 변화를 보십시오. 우리를 목조르려 했던 자,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던 자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많은 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아직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안보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한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레바논에서는 폭력과 군사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사상자 발생, 헤즈볼라 지휘관을 겨냥한 공격, 그리고 헤즈볼라에 의해 또 다른 군인이 사망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24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문서상으론 휴전이지만 남부 레바논 현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이후 며칠 만에 여러 치명적 사건이 발생해 휴전의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 당국이 휴전이 시작된 이후 2명의 군인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부 레바논 마을에 헤즈볼라가 설치한 급조 폭발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경을 따라 지속되는 위협 상황의 일부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도 자체적인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시작된 후 몇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포격과 공습을 감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또한 금요일 헤즈볼라 대원을 겨냥한 공습 이후 딘티즈벨에서 헤즈볼라 사령관 알리 니다바스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들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긴장은 국제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UN 평화유지군 유니필 소속 프랑스 군인이 레바논 남부 데르키프라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한편 남부 지역 민간인들은 점차 귀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폭력으로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것은 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양측 모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불안정한 일시 중단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한계선을 시험하고 있고 상황이 격화될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막 합류하셨다면 곧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의 생방송 성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스라엘 수도로 생중계하겠습니다. 현재는 스튜디오에 야키 다양과 오웬 알트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키, 북부 전선의 휴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매우 불안정한 휴전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 두 사안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미국 대통령 아니면 그중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이익이 겹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바논의 경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말씀 중 죄송하지만 잠시 끊겠습니다. 예루살렘 생중계 연결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총리님, 베냐민 네타냐후님,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이정표는 네타냐후 총리와 밀레이 대통령 사이의 깊은 우정,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간의 점점 더 성장하는 협력 관계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밀레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견고함과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협력 관계는 진실과 자유에 대한 헌신, 그리고 테러와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공동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혁신, 경제, 기술, 안보, 관광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간의 강한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 도덕적 명확성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간의 협정을 통해 양국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하며 이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저는 엘알 항공이 운항하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간의 직항 노선 개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우리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양국 간의 비즈니스와 문화적 유대를 더욱 깊게 해줄 중요한이자 흥미로운 한 걸음입니다.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께서 단상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제 친구 하비에르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개인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훌륭한 경제 지도자이며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7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지도자에게 상을 수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에 횃불을 밝히는 영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하비에르 밀레이와 함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옳고 정당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지도력 아래 아르헨티나는 도덕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정치는 항상 타협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로지 타협만 하거나 대부분 타협만 하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 정의와 부정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과 뒤로 물러나게 할 것에 대해 당당히 맞서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당당히 맞서지 않는다면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정치는 지루하고 그다지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정치는 도덕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비에르 밀레이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명확함,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덕적 명확성은 또 다른 인간적 자질인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밀라 대통령은 두 가지를 모두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유대인들과 함께하며 반유대주의 비방에 맞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하며 문명과 야만의 싸움을 할 때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며 직접적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친구요,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자유세계가 당신께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당신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도전과 매우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이란의 거대한 폭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우리를 파괴하려 하며 미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전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라이에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지난번에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도덕적 명확성과 미국과의 훌륭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 세계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과 희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또 다른 일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항 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줄이지는 않지만 이동 시간은 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 시간을 줄이면서 국민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는 미국과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인 아르헨티나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세계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르헨티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를 수십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르헨티나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우리의 동맹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하비에르,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루바비치파 신자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미슈포아, 즉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요.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장관들. 감사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님. 이제 외무부 장관 기드온 사르님을 무대에 모셔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직인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동물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밀레이 대통령님, 네타냐후 총리님, 강요 여러분, 대사 여러분. 밀레이 대통령님, 귀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귀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세계 가치를 믿는 이들의 투쟁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성과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동료인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와 교통장관 미리 레게브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며칠 후 악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직항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에 계신 제 아버지이고 아르헨티나에는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특히 재무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들은 오늘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평소 지지하지 않습니다. 직항편에 대한 일부 보조금 지원과 아르헨티나 투자에 대한 보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 간 경제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투자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며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특별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베잘렐, 당신에게 감사드리고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대테러 협정에도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당신의 지도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의 도덕적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드수군화 혁명수비대의 지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대테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제1에서는 저는 파블로와 당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종종 전화를 걸어서 무언가를 묻곤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탁을 드릴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 3개월 전 이번 7월 월드컵에서 네 번째 우승컵을 아르헨티나에 가져다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르 장관님. 이제 재무부 장관 베잘레 스모트리치님을 연단으로 모셔 몇 마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도니 아나씨.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사이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발언할 때 이스라엘 수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라틴 아메리카 문제 분석가 파비오 샤피로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 중부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비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최근 몇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텔아비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간 직항편이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이 두 지도자이자 친구들이 가진 회담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베니타. 다시 돌아와 기쁩니다. 이 일은 밀레이 집권 이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첫 공식 방문지가 10월 7일 공격에 대한 연대를 표하기 위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이미 세 번째로 이곳을 방문하는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포퓰리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자신의 복음주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이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주의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민주주의의 등불로 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이란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그는 이란에 매우 반대합니다. 이란이 아르헨티나의 AMIA 공격과 이스라엘 대사관 공격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네타냐후의 이 연설에서 그가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많은 일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레이를 도덕적이고 친서방적이며 서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정말로 신경 쓰는 사람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연설로 그가 유럽을 지금처럼 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이러한 도덕적 이상을 상징하는 등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아르헨티나 대사인 라삐 악셀 바흐니 씨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R 항공이 운영하는 유일한 라틴 아메리카 직항편입니다. 상파울루로 가는 노선이 취소된 이후로 그렇습니다. 텔아비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간의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사람들이 지금쯤 그 항공편이 예약 가능해지자마자 서둘러 예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번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 횃불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특히 파비오, 지금처럼 나라에 감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욤 하제카론, 추모의 날을 맞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고 이어서 독립기념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베니타 밀레이가 해온 모든 행동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이곳과 아르헨티나 양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유대인 및 이스라엘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적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고 서방 강대국들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공식 방문지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만약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10월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그는 이미 이스라엘에 와서 첫 연대 방문을 하고 니루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르헨티나 국적자들,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납치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 그 가치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행사에 초대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로 있고 의미를 완결짓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지지해왔고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연설 말미마다 인질들이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를 한데 모아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외국 지도자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외국 지도자로서 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자가 이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총리가 이 기간 내내 대통령의 도덕적 명확성과 용기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파비오,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위해 이 직항편을 예약하려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나요? 주요 명소는 무엇인가요?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르헨티나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곳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우 유럽적인 도시입니다.
아주 독특한 점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그곳에 다녀온 친구들이 정말 즐거웠다고 하더군요. 마드리드와도 약간 비슷해 보여요. 도심으로 가면 이런 신고전주의 양식들이 모두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면 이런 신고전주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독일 마을도 있고 이탈리아 마을도 있습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고 고기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바릴로체, 티에라 델 푸에고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눈도 즐길 수 있고 추운 날씨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팜파스, 즉 초원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씨나 특정한 생물 분계를 좋아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하고 싶다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여행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파비오 샤피로 씨, 항상 I24 뉴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발언 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패널은 스튜디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특파원 오웬 알트만 씨,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라는 재앙에 맞서 싸운 점을 칭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행사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잘 어울립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념이 비슷한 인물이 있고 네타냐후는 경제적이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총리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부분에 관여하고 있어서 종종 있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제 분야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는 그가 특히 열정을 쏟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동안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을 지냈고 여러 개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에서 한 일과 이 문제를 볼 때 그는 전 세계 기득권층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 현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들 중 많은 것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네타냐후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유대교, 특히 하바드 운동과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친밀감과 개인적 유대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유대대주의에 맞서는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베니타 선거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지역이자 국가입니다. 그것이 하비에르 밀레이가 오랜만에 집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종종 정치적 좌파가 집권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좌파는 대체로 팔레스타인 민족 운동 등과 어느 정도 유대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1990년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대인 기관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 수사들 권력자들이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보아왔습니다. 밀레이가 집권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분명 견합니다. 네타냐후가 말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횃불 점화도 그렇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상황과 이스라엘과의 우정이 선거 결과에 따라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볼소나루가 루이스 이나시우 루라 다 실바, 즉 브라질 대통령으로 교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에서도 구스타보 페트로가 집권하면서 콜롬비아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 수십 년간 이어져온 깊은 우정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들은 변하지 않고 사회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부를 넘어서 사회와 유대를 맺고 관계를 최대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란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 한다는 점과 아르헨티나 지도자가 도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야 한다면 이간은 헤즈볼라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테러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92년 대사관을 상대로 한 공격이 있었죠. 92년 3월이었습니다. 그들은 29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가장 큰 테러 공격은 94년에 유대인 공동체 센터인 AMIA를 상대로 일어났고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하려 하지 않았던 아르헨티나의 여러 이전 정부들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에르 밀레이는 확실히 도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17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도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란,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도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포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처한 시기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세계 지도자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공식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세요, 베니타. 저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종종 과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비에르 밀레이의 부상은 그 좋은 예입니다.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정책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유럽에서는 유럽 기득권층이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에 페드로 산체스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를 유럽 기득권층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분명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있고 미국 내 여론에서도 정치 양쪽 모두에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많은 도전 과제가 있지만 성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지금 한 말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려는 최근 움직임을 좀 잔꾀를 부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이 테헤란과 접촉하고 있으며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최근 게시물에서 그는 자신의 말을 인용해 내 대표들이 내일 저녁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최근 해협 봉쇄를 발표했는데 이미 우리의 봉쇄로 해협이 닫혔다고 했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협이 닫히면 손해를 보는 쪽은 바로 그들입니다. 하루에 5억 달러씩 손해를 봅니다. 미국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선박들이 지금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향해 화물을 싣고 있는데 이는 IRGC 덕분입니다. IRGC는 항상 강한 척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모든 다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는 좋게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더 많은 통찰을 위해 미국 이란 특사 전 수석 고문인 렌 호도르콕스키 씨를 뉴저지에서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는 좋게만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많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칭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9번째나 10번째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란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항상 저를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협상의 본질이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 과정을 주도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죠, 아시다시피. 그는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협상장 안에서 자신의 협상가들과 함께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시물 하나하나나 장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그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권은 오직 압력에만 반응하며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 정권의 핵 프로그램, 군사 능력,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공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결과라면 미국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또 하루를 더 살아남고 언젠가 다시 완전한 힘을 되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분명히 이런 역학관계를 알고 있고 그들의 말에 속지 않을 것이며 가능하다면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결과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은 화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JD 벤스가 실제로 미국 측을 이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 측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최고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IRGC인가요? 국회의장인가요? 외무장관인가요? 현재 이슬람 공화국에서 누가 실제 결정권자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아버지가 제거되기 전에는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권은 분열된 상태입니다. 알리밥과 아락치 같은 인물들이 협상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실제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본국의 혁명수비대 IRGC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룰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란 경제를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이 지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거부권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상가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굳이곧대로 믿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이 확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확실히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휴전이 연장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 전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미 휴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협을 건너는 인도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란 정권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그 점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헤란의 권력자들,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을 지킬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이 과정을 방해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렌 호도코프스키 씨, 뉴저지에서 생방송으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24 뉴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단체가 토요일 밤에 발생한 한 유대교 회당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주에 책임을 주장한 유대인 관련 장소에 대한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영국 수도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폭력적으로 증가한 현상의 일부입니다. 조 브라운 기자가 이 보도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런던에서 일주일 새 세 번째, 한 달도 안 돼 여섯 번째 유대인 관련 장소가 공격당했습니다. 토요일 밤 헤로우의 한 시나고그에 화염병 공격이 신고됐습니다. 외부와 내부 일부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핀출리 시나고그 공격 시도에 이어 발생했으며 화염병이 점화되지 않아 피해는 없었습니다. 헨던 유대인 자선단체에도 방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 사이의 동기와 연관성이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런던 경찰청과 대테러 부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장소의 특소가 범행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대테러 경찰이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런던 경찰청 전역의 경찰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란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하라카트 아샤브 알야민 아리슬라미아라는 단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헤로우에 있는 켄턴 유나이티드 시나고그 공격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지난주 이스라엘 대사관 상공에서 드론이 잇따라 목격된 일련의 사건과 지난달 골더스 그린에서 하찰라 구급차에 대한 방화 공격의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이 방화 사건으로 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공격들의 책임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관련 시설과 같은 유사한 장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대신해 이러한 활동을 돕는 사람들과 실제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만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아마도 유대인 관련 장소 주변에 눈에 띄는 경찰 순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증가한 시기는 이란 전쟁과 맞물려 있으며 영국은 이 전쟁에 간접적으로만 관여해왔습니다. 영국 유대인들은 10월 7일 공격과 반유대주의 사건 증가 후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공격이 언어적 학대에서 기물 파손, 실제 폭력으로까지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주요 소식으로 돌아가서 이 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리 집무실에서 여러 문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항공여행, 안보, 인공지능에 관한 양자협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야키 다양과 오웬 알트만에게 이 프로그램에서의 통찰력 있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별 방송 시간도 잊지 마세요. 저는 베니사 레빈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